지금부터 버티지 못할 시련은 없다의 저자 황규빈 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936년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난 황규빈 회장. 유달리 모험심 많은 소년 시절을 보낸 그는 일사후퇴 당시 목숨을 걸고 미군함. 밑바닥에 홀로 숨어들어 부산까지 내려온다. 14살 나이에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그는 전쟁 중에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전쟁이 끝난 후에는 명동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한다. 천신만고 끝에 가족과 다시 만나지만 살기는 여전히 힘들었다. 탁월한 실력으로 서울공대 입시에 도전하지만 사흘을 굶어가며 시험을 친 탓에 고사장에서 기절해 쓰러지며 낙방을 하고 만다. 이후 한양대학교 공과대 야간에 진학,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등록과 휴학을 반복하다. 군에 입대하고 일찍부터 익혀온 영어 실력으로 카투사 부대로 전출된다. 여기서 사귄 미군의 도움으로 유학 비용을 빌려 미국에 건너간 것이 1964년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단돈 $50가 그가 가진 것의 전부였다.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던 그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면서 마침내 대학을 졸업한다. 포드 자동차의 연구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이후 버로우스, NCR 등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지만 그는 타고난 기업가적 야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발견한 선샤인 캘리포니아 라는 글귀에 끌려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마침내 실리콘밸리에 입성한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2년이 지난 1975년 $9,000즉 우리 돈 1,000만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자신의 집 허름한 차고에 텔레비디오를 세운다. 당시 모토로라가 독점하고 있던 게임용 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심한 그는 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수없이 오간 끝에 마침내 고품질 저가격의 게임용 모니터 생산에 성공한다. 게임기 모니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며 회사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그는 칼라 게임이 등장하면서 흑백 모니터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발빠르게 다음 사업 아이템을 준비한다. 두 번째 히트작은 스마트 터미널이었다. 그때까지 공항이나 병원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는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여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장착, 고급 편집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터미널을 개발한다. 똑같은 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2,000 수준으로 팔릴 때 그는 $900 선의 스마트 터미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주문이 폭주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텔레비디오는 곧바로 CRT 터미널 시장의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스마트 터미널이 히트를 치고 있는 도중 그는 다시 새로운 컴퓨터 기술 연구에 몰두한다.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이 세계 최초의 PC 네트워크 시스템, 텔레비디오의 세 번째 히트작이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은 바로 텔레비디오의 황규빈 회장에 의해 세계 최초로 구현된 것이다. 이후로도 몇 년이 지나서야 네트워크의 개념이 대중화되었을 정도로 당시 그의 PC 네트워크 시스템은 혁명 그 자체였다. 1983년 한국인의 이민 100년사에 처음으로 기업을 세워 나스닥에 상장한 그는 그의 미국 최고의 갑부 27위에 오른다. 그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12억, 회사의 가치는 $20억 까지 치솟았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해도 2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무려 40년 전에 그가 만든 것이다. 이후로 그는 사업 다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투자와 러시아에서의 건설 투자, 중국 진출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1982년 그의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50인에게 주어지는 AAA 골든 플레이트를 수상했고 1986년에는 미국 국회에서 100년에 한 번 수여하는 앨리스 아일랜드상을 받았다. 1993년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첨단 기술 분야 기술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러시아 진출 이후로는 코미 사하공화국 등 연방국 대통령의 고문을 함께 지냈다. 대한민국 훈장으로는
국민포장과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면서 벤처인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후 많은 후배 벤처인들에게 기술에 더한 마케팅 능력을 키우라고 가르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30년 동안 자신이 세운 회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이는 첨단 기술을 구사할 엔지니어적 능력과 탁월한 경영법을 발휘할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트렌드에 대비할 줄 아는 능력이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에 비유되고 독특한 리더십과 열정을 가진 사업가 기질 은지의 잭 웰치에 비교되곤 하는 황규빈 회장. 그는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벤처인이다. 저희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깨지지 않는 벽은 없다. 1975년 실리콘밸리의 뜨거운 여름, 단돈 $9,000를 들고 시작한 한 기업가의 이야기이다. $50를 들고 미국에 건너온 지 10년 만에 모은 전 재산 $9,000로 회사를 차렸지만 사무실은 자신의 집 차고였다. 에어컨도 없는 찜통 같은 공간에서 획기적인 게임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렸다. 부품을 주문할 때마다 여기가 회사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야 했고, 가장 중요한 모니터를 주문하려던 모토로라 직원은 사고를 보고 발길을 돌렸다. 2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획기적인 기능의 게임기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명확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방식의 게임기 개발이라는 당시로서는 시대를 앞서간 구상이었다. 포부는 당당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게임용 모니터였다.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게임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곳은 모토로라 한 곳뿐이었다. 독점 생산 업체다 보니 물량이 항상 부족했고 유명 게임기 회사들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작은 신생 회사가 주문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주소는 여기가 분명히 맞는데 대체 회사가 어디 있다는 거야? 모토로라 직원은 사고 사무실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발길을 돌렸다. 한심하다는 표정과 재빨리 돌아서는 등 그것이 전부였다. 다리에 힘이 빠질 정도로 좌절되는 순간이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TV를 바라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흑백 TV를 조금만 조정하면 게임용 모니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 만들 수 없다면 만들어줄 사람을 찾으면 되었다. 한국으로 날아가 금성사, 천우사, 삼성전자 등 6개 회사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1976년 당시 한국에서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대한전선에서 마침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미국의 앞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모니터 제작을 승낙한 것이다. 3개월간의 개발 끝에 시제품 모니터가 완성되었다. 불안한 구석은 남아있었지만 텔레비디오만의 게임용 모니터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한국에서 모니터를 만들어 오는데 성공했지만 초기 자본 $9,000는 이미 바닥났다. 수입은 전혀 없었고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아타리 부사장을 만났을 때 게임기 개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모니터 이야기에는 즉각 반응했다. 모니터라면 당장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모니터 공급 사업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텔레비디오가 기반을 잡는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아타리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샘플 모니터를 가져갔지만 작동하지 않아 낭패를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첫 번째 클레임에서는 수첩을 대여섯 장 넘겨도 지적사항이 계속될 정도였다. 비행기표 값도 큰 부담이었다. 가장 싼 표를 구하면 직항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마닐라, 홍콩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27시간짜리 노선이 단골이었다. 하와이 환승장 바닥에 누워 잠들기 일쑤였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1만 환전했다. 택시비 3,000원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19인치 모니터가 든 거대한 상자를 끌고 3km를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아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지나갈 때면 부끄러워
팍스 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공장에 도착하면 기술진들과 밤을 새워 문제점을 찾고 고쳤다. 새로운 샘플을 만든 뒤 다시 그 박스를 끌고 버스를 타고 3km를 걸어 공항으로 갔다. 그리고 또 27시간을 날아 미국에 도착했다. 테스트를 할 때마다 문제점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아타리 기술진들도 그런 정성에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다. 헤이 필립, 사흘 만이네요. 한국에 간다더니 아직 안 갔어요. 그날 바로 갔다가 모니터 고쳐서 오늘 온 겁니다. 기술진들은 입을 딱 벌렸다. 7번째 한국 방문 때는 수중에 돈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번에 완벽하게 고쳐가지 못하면 다시 나올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었다. 대한전선 기술진들과 새벽까지 씨름한 뒤 절박한 마음으로 근처 교회를 찾아갔다. 텅 빈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외쳤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 느껴졌다. 실리콘밸리에 도착한 뒤 집에 들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아타리로 달려갔다. 테스트 결과는 합격이었다. 완벽하게 고친 것은 아니었지만 기술진들은 무조건 합격이라며 박수를 쳐주었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1등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2등임을 인정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텔레비디오는 모토롤라보다 20% 저렴한 가격과 3배의 노력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주문은 오지 않았다. 주문 담당 매니저는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작은 회사의 모니터를 선뜻 주문하기 꺼려했다. 나중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사장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메모를 남겨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직접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회사에 찾아가 방 앞에서 1시간씩 기다리기도 했고 사장이 자주 간다는 식당 앞에 서 있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동창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아낸 순간 상황은 달라졌다. 업무적인 문제는 골치 아프지만 대학 동창이 만나자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학교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고 모니터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담당자를 불러 호통을 쳤다. 다음 날로 아타리에서 모니터 주문장이 들어왔다. 텔레비디오가 받은 최초의 주문, 무려 2,000대 분량 15만 달러 어치였다. 대한전선이 제시한 최소 주문량 200대의 10배였다. 주문을 받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거래에 필요한 은행 신용장을 내려면 2만 달러를 예치해야 했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아내의 차, 집안, 가구와 TV까지 담보로 잡아 겨우 17,500달러를 마련했다. 은행도 결국 그 돈으로 신용장을 내주었고 텔레비디오 모니터가 드디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9,000달러로 만든 20만 달러였다. 이 돈으로 자신감을 얻고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원리 원칙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벽이 나오면 그 벽의 틈을 찾으십시오. 손가락 크기의 작은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어느 곳에도 틈새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장 세계 컴퓨터 역사가 새로 쓰이다. 모니터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면서 황규빈은 미래를 준비했다. 후발업체들의 가격 경쟁과 흑백 게임의 사양길을 예견한 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공항 카운터에서 우연히 본 CRT 터미널이 그 해답이었다. 메인 컴퓨터에 연결되어 단순한 데이터 입출력만 가능한 덤 터미널을 보며 그는 혁신의 기회를 포착했다. 리어시그 제품을 분해해 본 결과 터미널은 모니터의 간단한 로직보드와 키보드를 결합한 구조였다. 텔레비디오는 이미 게임보드 제작 기술과 안정적인 모니터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제품을 모방하는 것으로는 경쟁력이 없었다. 가격 우위도 차별화 요소도 없는 상황에서 황규빈은 고민에 빠졌다. 놀랍게도 돌파구는 어린 딸에게서 나왔다. 아빠, 내가 치는 글자가 왜 화면에 안 나와? 딸의 순진한 질문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한 스마트 터미널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겨우 10달러짜리 칩 하나로 덤 터미널은 편집 기능을 갖춘 영리한 터미널로 진화할 수 있었다. 게임보드 개발 시 축적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스마트 터미널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에는 대형 플라스틱 금형 기술이 없었고 대한전선은 새로운 모니터 생산을 거부했다.
동양정밀이 협력사로 나섰지만 금형 제작에만 6개월이 소요되었다. 황규빈은 금형 제작업체에 야전 침대를 들여놓고 기술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개발에 매달렸다. 자금이 바닥나자 집을 담보로 5만 달러를 빌렸다. 아빠, 우리 이제 집이 없어져요? 딸의 걱정 어린 질문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은 철판 대신 플라스틱 케이스를 사용해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했다. 한국에서 1차 조립을 마쳐 원가를 대폭 절감한 것도 경쟁력의 핵심이었다. 레지스 맥케나와의 만남은 텔레비디오의 운명을 바꿨다. 애플과 인텔의 PR을 담당하던 실리콘밸리 최고의 전문가였던 맥케나는 황규빈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에 감동받아 직접 나섰다. 당신의 도전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 5만 달러의 PR 비용은 결코 아깝지 않았다. 맥케나는 광고 문구를 스마트 위드 프라이스 어브 덤프로 다듬고 포춘지 기사 게재를 성사시켰다. 포춘지 기자진 브린스키와의 만남도 우연이었다. 시큰둥하던 기자는 황규빈이 한국 이민자들을 고용해 정착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태도가 바뀌었다. 저도 러시아 이민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러시아 이민자 중에는 없는지 모르겠군요. 4페이지에 걸친 얼 어메리칸 석세스 스토리 어브 KP 황 기사는 텔레비디오를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CRT 터미널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황규빈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애플이 PC를 출시했을 때 그는 이미 PC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한 발 앞서가라. 그러려면 깨어있어라는 그의 철학이 빛을 발했다. PC에 네트워크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그는 홍콩 친구의 소개로 파사디나의 제트랩을 방문했다. 8시간 거리를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가 15만 달러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즉시 구매했다. 1981년 텔레비디오는 세계 최초로 PC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했다. 파일 서버를 통해 PC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신 클라이언트 개념을 최초로 실현한 것이다. 이 기술은 20년 후 표준이 된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의 원형이었다. 컴퓨터 역사는 다시 쓰였고 황규빈은 네트워크의 창시자로 기록되었다. 회사 이름을 정하는 과정도 황규빈의 비전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자금 부족으로 대한전선의 홍보책자를 빌렸으며 TC 비디오 일렉트라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름이 너무 길고 TV 제조업체로 오해받는 문제가 있었다. 신문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그는 미래를 담을 이름을 찾았다. 텔레텔리는 그리스어로 멀리라는 뜻이다. 텔레비디오는 멀리 본다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보다 조금 멀리 미래를 먼저 보려 했던 황규빈의 철학이 회사 이름에 담겼다.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예견하고 미래에 더 잘 어울릴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빨리 결정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준비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IT 산업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한 발 앞선 준비와 빠른 의사결정이었다. 긴장을 유지하고 깨어 있어야 트렌드를 포착할 수 있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새로운 기술들은 결코 운이 좋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절실히 원하면 인연도 우연처럼 거짓말처럼 내 앞에 놓일 수 있다. 포춘지의 얼 어메리칸 석세스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한 발 앞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쓸 수 있는 역사였다. 컴퓨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텔레비디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혁신의 교과서로 남아있다. 현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묘약 배짱 소년의 어드벤처. 함경남도 함흥에서 자란 나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다. 해방 후 러시아 군인들과 어울리며 하라쇼 같은 낯선 말을 배우는 것이 학교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그렇게 학교 대신 러시아 군부대로 등교하던 어느 날 무단결석이 들통나자 나는 즉흥적으로 가출을 결심했다. 큰아버지에게 거짓말로 300원을 빌려 만주행 기차에 올랐다.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새로운 세계로 향한다는 설렘만이 9살 소년의 가슴에 가득했다. 하지만 북천에서 고모를 만나 남행열차에 태워지면서 계획은 틀어졌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북으로 가지 못한다면 남으로 가면 그만이었다. 서울에는 몇 해 전 아버지와 이혼한 친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행선지를 서울로 수정한 나는 밤낮 없이 기차를 타고 달렸다. 기차표는 북천에서 함흥까지가 전부였지만 밤이면 아무 역에나 내려 역사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첫 기차에 올라타기를 닷새 동안 계속했다. 가지고 있던 300원은 벌써 바닥이 난 뒤였다. 38선에 다다른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서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눈물까지 흘리며 사연을 늘어놓았다. 만주에서 같이 살던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다고요? 친척은 서울 사는 이모 한 분밖에 없어요. 꿈에 댄 이야기였지만 서장은 내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평양에 보육시설을 연결해 주려 했고 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평양에서도 일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아 다시 38선을 향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니 함흥집을 떠난 지 보름 만이었다. 그 사이 마주친 사람들은 9살짜리 꼬마의 천리길 여정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다. 무작정 떠난 모험길이었지만 중간에 유일하게 챙긴 물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바늘이었다.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옷이 해지고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고쳐 입으려면 바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를 만나기까지 막상 바늘을 쓸 기회는 없었지만 주머니 속의 바늘은 내게 작은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준비성은 고등학교 시절 만난 김송월 선생님이 더욱 단단히 단련시켜 주었다. 피난 이후 수없이 공부를 포기하려 했을 때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기회를 위해 준비하라. 이 말은 이후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되새기며 힘을 얻는 금쪽 같은 가르침이 되었다. 지금도 내 지갑엔 항상 충분한 금액의 돈이 들어있다. 단 한 번도 돈이 똑 떨어져 뭔가를 사지 못한 적은 없다. 사무실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는 언제나 팩스 용지가 2롤씩 들어있다. 출장 가방을 챙길 땐 반드시 넥타이를 출장 일수보다 한 개 더 준비한다. 어린 시절 무작정 집을 나서면서도 바늘을 챙겨갈 생각을 했던 것처럼 내게는 늘 한 꾸러미의 비상용품이 가까이에 있어야 안심이었다. 덕분에 나는 준비라는 바늘에 성공이라는 시를 멋지게 꿰어냈다고 감히 말한다. 아버지는 흥남 재련공장의 기술자였다. 하루 일을 마치고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킨 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잠들지 않고 있는 큰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공장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규빈아, 네 철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아네? 돌덩이를 녹이면 쇳물이 나온다는 거 아네? 얼큰하게 취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두서없이 돌아다녔지만 나의 호기심 관역에 화살을 꽂기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아버지는 가끔 양철판 쪼가리며 구리선 토막을 집으로 들고 왔다. 쇠톱 하나만으로 쓱쓱싹싹 철판을 오려 대문의 구멍을 멋지게 때우는 아버지 옆에서 나는 감탄의 눈빛으로 작업을 지켜보곤 했다. 통학길에 있던 함흥공과대학을 지나는 길을 선택한 것은 그날부터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의실 칠판에는 하얀 분필로 수많은 선들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생인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칠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창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 하얀 선들이 무슨 기계를 만드는 밑그림이 된다고 했다. 충격이었다. 기계를 만들려면 그런 그림이 있어야 했다.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눈짐작으로 자르고 손대중으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만 제대로 익히면 라디오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날부터 매일같이 등하교 길에 강의실 안의 풍경을 눈에 담는 것이 일이 되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시계, 치구기를 만든 기술인의 자손들 아닌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생활 속의 발견들이 바로 기술이고 과학의 첫걸음이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북으로 올라오며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아버지가 다니던 흥남재련소였다. 공업도시였던 함흥과 흥남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다. 나는 미군 부대를 찾아가 I want to work이라고 말하며 일을 시작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운 영어였다. 1950년 12월 17일 미군 GMC 트럭의 지도 더미 속에 숨어 흥남부두를 떠났다. 아버지의 지시로 장남인 나만 먼저 피난을 떠났다. 부산을 거쳐 경주까지 미군을 따라가며 하우스보이 생활 시작하여 먹고 자고 안전까지 보장받았지만 마음은 늘 가족들에게 가 있었다. 이희호 형의 도움으로 중학교 3년 과정의 영어와 수학을 2년 만에 완전히 끝마쳤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3,000명의 지원자 중 단 3명이 뽑힌 카투사 시험에 합격하여 춘천의 한국군 제2군단 고문단에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며 영어 실력을 완벽히 다졌다. 명동에서 구두 닦기로 일하며 동도공업고등학교 야간부에 다녔다.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새로 조그리고 앉아 구두를 닦던 피곤함보다 학교 앞 여학생들의 웃음소리 하나를 대처하게 하던 그런 사춘기 시절이었다. 김송월 선생님은 서울공대 입시를 준비하는 나를 위해 교무실로 불러 개인 교습을 시켰다. 월사금조차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나를 위해 고3 시절엔 돈 한 푼 내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나는 서울공대에 낙방했다.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고사장에서 기절해버린 것이다. 군 생활을 통해 미군들과 어울리며 영어를 더 완벽히 익히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영어 서적들을 매일같이 읽을 수 있었다. 미군 도서관에서 발견한 시카고 대학 전기과 전공 서적은 제대할 때까지 거의 모든 페이지를 외울 만큼 읽었다. 심지어 유학 이후 내 전공 서적까지 일찌감치 독파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터였다. 9살 때의 무모한 모험, 자투리 양철판으로 만든 첫 선풍기, 구두 닦기를 하며 다닌 야간학교, 그리고 군대에서의 철저한 준비. 이 모든 경험이 모여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내 인생이 증명한 진리다. 가장 시련 속에서 키운 꿈. 부웅, 부웅. 백고동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드디어 배가 움직이는가 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부두에 서서 손을 흔들던 사람들이 조금씩 작아져 간다. 갑판 위에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맥주를 서로 권하며 귀향을 자축한다. 수송선 안 3,000명의 미군들 틈에 낀 단 2명의 한국 학생 중 한 사람. 나 역시 표현할 수 없는 설레임에 들떠 맥주 한 캔을 거뜬히 비워낸다. 고등학교 때부터 꾸어오던 유학의 꿈은 대학과 군대 생활을 거쳐 28살 나이에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18살 이후로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꿈을 꼬박 10년 만에 이루어낸 것이다. 끼니 걱정에 학비 걱정, 가족들 걱정일랑은 이제 저 파도와 함께 끼어오르는 바다 거품에 다 파묻고 싶다.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유학의 꿈에 불을 당긴 친구 김정한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피난 시절 하우스보이로 함께 일하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정한이는 난리통에 부모를 모두 잃은 전쟁과였다. 미군 부대 의무관실의 청소당번이었던 정한이는 부지런하고 똑똑해 군의관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공부 욕심이 많기로는 나와 어깨를 겨룰만 해서 하우스보이 생활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올 때 함께 고생을 약속한 친구이기도 하다. 슬리핑백으로 한겨울을 나던 구멍가게 뒷방 시절 하루는 구두 닦기를 마치고 지쳐 돌아온 내게 정한이가 말을 건다. 규빈아, 나 미국 갈까? 밑도 끝도 없는 소리였다. 갑자기 미국이라니. 정한이의 말인즉슨 이랬다. 하우스보이 시절 자신을 유난히 예뻐했던 군의관 한 분과 이후로도 쭉 연락을 해왔는데 어제 받은 편지에 미국으로 오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 가라. 뭘 망설이냐? 잘됐다, 가라. 어디를 가더라도 가게 뒷방에서 웅크리고 자야 하는 지금 생활보다는 나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원하는 공부를 다 시켜준다는 말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규빈아, 이 차 보이나? 이게 내 차야. 200달러를 모아서 산 내 자가용이란 말이다. 정한이는 함께 보낸 사진 속에서 멋들어진 차 앞에 기대서 있다. 자가용은 고사하고 전차표 사는 것도 아까워 몇 정거장을 걸어 다니던 내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사진 속의 정한이와 뒷날개가 멋지게 올라간 정한이의 자가용을 몇 시간이고
뚫어져라 노려보던 나는 결심을 새로 한다. 대학 입학의 꿈은 곧 미국 유학의 꿈으로 수정된다. 당연히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시험 준비에 매달린다. 삼위일체라는 영어책은 단 하루도 내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유학시험에 합격하고 유타 주립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까지 받는다. 하지만 수속을 진행할 돈이 없다. 대학 등록금은 커녕 미국까지 갈 여비도 없다. 당시 미국행 비행기표는 $500, 필요한 돈은 $1,000가 넘는다. 미군 수송선에도 한국인이 탈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16일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가야 했지만 배 삭은 $108, 비행기 삭제 5분의 1에 불과하다. 카투사 시절 만난 친구 데이빗이 $320를 보내준다. 꿈만 같다. 배 삭을 내고 등록금을 따로 떼어놓는다. 내 손에 남은 돈은 단돈 $50 그러나 수송선 갑판 위에서 미래를 꿈꾸는 나는 누구보다 부자가 된 느낌이다. $50만큼의 행복은 그 이후로 숱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다. 미국에서 첫 번째 죽음의 고비는 방학 중 일하던 시멘트 공장에서 4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는 사건이다. 담당 기사가 전기를 차단했다고 했지만 실수로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눈앞에서 불꽃이 튀고 나는 뒤로 펄쩍 쓰러진다. 두 번째 죽음의 위기는 크리스마스 전날 아내를 데리러 급히 집으로 향하다 일어난 사건이다. 빨리 다녀오지 않으면 교회에서 준비한 뷔페를 놓칠까 조급한 마음에 내리막길을 달린다. 해발 2000m, 12월의 레이크타운은 온 천지가 눈받치고 빙판이다. 차가 미끄러진다. 호수와 불과 1m를 남기고 멈춘다. 두 번의 죽을 고비는 모두 조급함이 만들어낸 위기였다. 이 두 번의 귀한 경험으로 나는 기다릴 줄 아는 법을 함께 배운다. 연구개발 과정의 숱한 실패에도 끈질기게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기와 배짱의 어머니인 이 인내심 덕분이었다. 야, 저기 린다 간다, 린다 간다. 잔디밭에 나란히 앉은 한국인 친구가 소리를 쳤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머리칼 한 올까지 사랑스러웠다. 29 가난한 유학생의 가슴에 간지러운 로맨스가 피고 있었다. 린다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고운 아가씨였다. 교회 행사가 끝나면 혼자 남아 부엌을 치우고 정리하곤 했다. 그날 이후로 설거지하는 린다 옆에는 늘 내가 함께 서 있게 되었다. 파티에 갈 때마다 내 파트너는 린다였다. 매일 저녁 자리에 누우면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었다. 린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동안 지낸 것을 보아서는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나는 처음으로 린다를 교회 밖으로 불러냈다. 캠퍼스를 함께 걷다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린다, I love you. 그녀의 얼굴에서는 놀라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I love you too 하지만 필립, 난 당신을 좋은 친구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다. 유태인 남자를 사랑했지만 독실한 개신교 집안의 부모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남자를 잊기 위해 화려한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전학 온 그녀였다. 첫사랑 린다와의 설익은 로맨스는 그렇게 맹승맹승하게 막을 내렸다. 팔짱 한번 껴보지 못하고 키스 한번 나누지 못했지만 그녀를 생각하며 설레었던 마음 덕분에 잠시나마 유학생활의 피곤을 잊을 수 있었다. 프로포즈에 딱지를 맞긴 했지만 린다와는 그 후로도 좋은 친구로 내내 함께 어울렸다. 린다의 단호한 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약간의 진도를 내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헤어졌다면 서로 큰 상처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녀가 참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린다는 그때 어울리던 친구들 중 하나인 미국인이고 개신교 신자인 내 클래스메이트와 결혼했고 아직도 유타에 살고 있다. 남편인 딕 번지는 유타 대학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자녀들 중 하나도 유타대에 다닌다. 매해 잊지 않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교환하던 우리는 몇 년 전 유타 대학의 행사에서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 마침 그 주에 발행된 타임지에 나의 기사가 실린 때였다. 타임지를 건네주며 그녀 부부와 인사를 나누는데
괜히 어깨가 으쓱했다.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 잘난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욕심, 어느 사내라도 부려보고 싶은 혹이 아니겠는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한국에서였다. 유학시험을 준비하던 당시의 학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누구보다 일찍 오고 가장 늦게 교실을 빠져나가는 소문난 공부벌레였다. 미국으로 떠나던 날 수송선이 출발하는 인천부두에 그녀가 배웅을 나와주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돌아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고생길이 뻔한 유학생활 앞에 두고 있던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것이 없었다. 애틋함만 가슴에 품은 채 우리는 그렇게 이별을 했다. 아내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것은 미국에 도착한 뒤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편지로 데이트를 했다. 한 달에 한 통 보내던 편지가 일주일에 한 통이 되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통이 되었다. 편지지를 앞에 놓고 그날의 일을 일기 쓰듯 써내려가던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독일 비엔나 대학에서 공부하던 아내는 영양학을 계속 공부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했다. 기왕이면 내가 다니는 유타 주립대학의 대학원을 적극 추천했다. 그녀를 가까이에 두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이 아파트 집세 너무 비싸지 않아요? 불쑥 나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시작은 엉뚱했다. 더 싼 곳이 있다면 옮길래요? 지금보다 반값인 아파트예요. 대신 둘이 같이 살아야 하고요. 집세도 아낄 겸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우리는 캠퍼스 내에 있는 아담한 성당에서 혼배 성사를 올렸다. 결혼을 축하하러 와준 이들은 같은 학교 또는 교회에 다니는 한국 학생 10여 명, 그리고 각자의 룸메이트가 전부였다. 피로연은 룸메이트가 가지고 있던 국수를 삶아 대접하는 것으로 소박하게 치렀다. 비록 국수 한 그릇이 전부인 초라한 피로연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행복했다. 나는 아껴둔 $10를 꺼내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다. 우리가 결혼식에 쓴 비용은 이 케이크가 $10가 전부였다. 의지할 곳 없는 타지에서 평생의 반려자와 인연을 맺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장 세계가 논란 성장, 단숨에 미국 27위 부자로. 1970년대 초 유타 주립대학을 막 졸업한 한 청년이 디트로이트로 향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포드 자동차 연구개발원으로 첫 출근을 한 그는 바로 황규빈이었다. 학기 중 이미 합격을 해두었고 출근 날짜도 미리 정해두었던 그는 졸업식도 기다리지 않았다. 하루라도 먼저 출근하면 그만큼 빨리 돈을 벌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아내는 겨우 몸을 추스른 후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일주일 후 비행기를 타고 왔다. 포드 자동차 연구개발원에서의 첫 3개월은 난생 처음 만끽하는 여유로움이었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되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무 일 없이 쉬기도 좋았다. 저녁 6시면 집에 돌아와 아이를 어르고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대체 그 여유로움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그의 몸과 머리는 쉼없이 움직이는 것에 길들어져 있었다. 1983년 3월 15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한국인 최초로 나스닥에 텔레비디오를 상장하는 날이었다. 동부 뉴욕과의 시차가 3시간, 서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벽 6시에 장이 열렸다. 6시 5분쯤 되었을까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축하합니다. $18 50센트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다. $16를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시장 가격이 무려 $2 50센트나 올랐던 것이다. 액면가 1센트짜리 주식이 하루 사이에 $18 50센트가 되었다. 그때 황규빈이 가진 주식은 총 3천만 주였다. 물론 주식 행사를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스톡옵션이었다. 그렇다 해도 그는 그 시점에 이미 $5억 5천만 달러의 부자가 된 것이었다. 그 뒤로 오른 주가에 비하면 사실 이 가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본금 $9,000의 회사는 $20억 달러, 한화 2조 5천억 원 규모로 거대해졌다. 직원은 1,200명까지 늘어났다. $50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온 구두 닦기 소년이 $12억 달러의 거부가 된 것이다.
그해 그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 내 400대 부자 중 27위에 올랐다. 1981년 황규빈은 미국 정부가 주는 아메리카 성취상, 즉 어메리칸 어카데미 오브 어치브먼트의 골든 플레이트를 받았다. 골든 플레이트는 그해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보인 인물 50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더 큰 의미와 권위가 있었다. 수상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예 중 하나는 전미에서 뽑힌 최우수 고등학생 300명 앞에서 강의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을 앞에 두고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며 그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AAA상만큼 그를 감동시킨 상이 또 하나 있었다. 100년에 한 번 주어지는 앨리스 아일랜드상이 그것이었다. 1888년 미국 의회는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상을 제정했는데 바로 앨리스 아일랜드 상이었다. 과거 100년간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이민자에게 주어졌다. 황규빈은 무려 22,000명의 후보들 가운데 뽑혀 이 상을 받았다. 최종 수상자는 83명이었다. 그와 함께 수상한 사람들 중에는 전설적인 앵커맨 월터 크론카이트, 앵커우먼 바바라 월터스, 명배우 그레고리 팩, 헤비급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등 이름만으로도 뉴스가 되는 쟁쟁한 이들이 전부였다. 1983년 러시아에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아침 모스크바의 호텔 방으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여기는 화이트하우스입니다. 백악관이라고? 깜짝 놀라는 그에게 수학이 넘어 남자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황규빈 회장님을 조지 부시 미합 중국 대통령의 첨단 기술 분야 기술 고문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황규빈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 대통령을 돕는 고문이 되었다. 이후 그는 미국 대통령의 고문 외에도 러시아 연방인 코미 사하 두 공화국의 대통령 고문을 맡게 되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그의 목과 어깨에는 늘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한 사람의 황규빈이 아닌 한국인 황규빈으로서 품위와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였다. 6장 최고에게서 내가 배운 것. 세계적인 기업가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남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그리고 북한의 과학자들까지 이들과의 인연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의 삶과 사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엔지니어이자 사업가로서 걸어온 길에서 만난 이들은 모두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독특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들이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경영 기법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의 힘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가치였다. 1979년 시카고 컴퓨터쇼에서 24살의 빌 게이츠를 처음 만났다. 당시 텔레비디오는 세계 CRT 터미널 시장의 1위 기업이었고 우리 부스는 늘 관람객들로 붐볐다. IBM조차 우리 제품 사양에 맞춰 터미널을 만들어야 했던 시절이었다. 허름한 셔츠 차림의 젊은 청년이 나를 만나고 싶다며 찾아왔지만 바쁜 일정 탓의 만남이었다. 얼마 후 빌 게이츠는 IBM을 위해 MS-DOS를 개발하게 된다. 그는 6개월간의 독점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나를 찾아와 도스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IBM에 파는 가격의 절반인 대당 $10를 제시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치밀한 계산이었다.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20%씩 올렸고 결국 도스 없이는 PC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20년이 지나 컴퓨터쇼에서 다시 만났을 때 빌 게이츠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카메라에 둘러싸인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포옹했다. 그의 질문은 속사포처럼 쏟아졌지만 기자들의 시선이 불편했던 나는 먼저 자리를 떴다. 빌 게이츠는 내게 빚이 하나 있다. 그가 어려웠던 시절 제품을 사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이후로 그에게 어떤 부탁도 해본 적이 없다. 세계 제1의 부자가
내게 빚졌다는 생각만으로도 빙그레 웃음이 난다. 정주영 회장과의 통화는 늘 간단했다. 서울 왔어.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와. 핑계를 대려 해도 소용없었다. 아니 오라면 와. 한마디로 내 입을 다물게 했다. 20년 2년 동안 내가 먼저 약속 시간을 제안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골든 플레이트 AAA상 1981년 한국인 최초 수상자로서 정주영 회장을 다음 수상자로 추천했다. 정 회장은 5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저는 백리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0억 달러 규모의 회사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연설로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시상식 마지막 날, 정 회장은 통역 없이 직접 연설하고 싶다고 했다. 걱정하는 그에게 그냥 땡큐 베리머치라고 하십시오라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정말로 그 한마디만 하고 단상을 내려왔다. 통역을 거치지 않은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당당히 걸어 나오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자네 오늘 저녁 나랑 먹어. 그리고 내가 우리 사장단 다 부를 테니까 거기 와서 이 얘기 좀 해줘. 하지만 다른 재벌들과의 만남은 실망스러웠다. 정 회장 다음으로 추천한 기업인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아 수상이 취소되었고 나와 정 회장은 신뢰를 잃었다. 또 다른 회장은 미국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황규빈 회장이요. 그래, 혼자서 그렇게 돈을 다 벌어서야 되겠어. 이와 같은 첫 인사를 건넸다. 이국당에서 성공한 동포에게 할 말로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한국 기업인을 추천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내가 처음 고용한 미국인 비서 캐롤은 회사가 어려울 때 퇴근 후 몰래 남아 화장실까지 청소했다. 이제 청소할 사람 둘 형편도 못 되잖아요. 이 말은 회사가 어려울 때 그녀가 내게 건넨 말이었다.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회사가 상장되며 초창기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캐롤은 주당 10센트에 산 주식을 40달러 50센트에 팔아 개인주택을 샀다. 450배의 수익이었다. 내 고용 원칙은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내 손으로 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내게 가족과 같았고 매일 아침 15분간 그들 개개인을 위해 기도했다. 80년대 말 회사가 어려워져 한 달에 200명씩 해고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다. 하루 200만 달러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직원들을 휴게실로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15분 동안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 그 다음 회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 텔레비디오의 직원 개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몇십 년간 내 기도의 습관은 단 하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게 당신들은 가족과 같습니다. 미국 기업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장이 직원 개개인을 위해 기도를 하니 직원들은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다.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내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라도 배짱 좋게 한번 버텨봅시다. 진심은 그렇게 통했다. 끝까지 남아 회사를 지켜준 직원들이 아직도 눈물나게 고맙다. 장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도 없다. 1984년 실리콘밸리의 텔레비디오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당시 대통령 과학기술 담당 비서관이었던 오명 장관이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그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조국의 간절한 부름이었다. 사실 한국 투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고려하고 있던 일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업도 쉴 틈 없이 바빴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연일 접촉해야 했고 기술 개발도 끊임없이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망설이게 만든 것은 외국인 소유 지분에 관한 규정이었다. 당시 법규상 외국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지분을 49% 이상 가질 수 없었다. 비록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엄연한 한국인인 내가 소유 지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사 자본에 대한 나의 철학은 확고했다. 텔레비디오의 지분을 60% 이상 유지하며 외부 투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나의 원칙이었다. 결국 나는 내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조건으로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2,600만 달러를 투자해 컨트롤 데이터 공장을 인수하고 국내 최초로 SMT 공정을 도입한 완전 자동화 시설을 구축했다. 1984년 텔레비디오 코리아는 한국 최초의 PC 생산회사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한국은 내가 떠나올 때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노동 현장의 분쟁은 전자업계도 비껴가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를 점거하고 생산 라인을 정지시켰다. 공장 벽면에는 붉은 페인트로 양키고 홈이라고 휘갈겨 써 있었다. 한국 법인의 운영을 대부분 임원에게 맡긴 것이 실수였다. 미국 공장의 일이 여전히 바빠 한국에 나와 업무를 챙기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고 직원들과 교류할 기회도 적었다. 노조와의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파업은 4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IT 업계에서 4개월의 공백은 40년과 같았다. 제품 납품이 되지 않는 사이 대만의 YG가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텔레비디오가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유통망을 YG가 가져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계 1위 자리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공장의 운영은 정상화되었지만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는 일은 어려워 보였다. 한번 빼앗긴 거래선은 다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다. 나는 결국 텔레비디오 코리아의 매각을 결정했다. 2,600만 달러를 투자했던 공장이 3년 만에 1,100만 달러짜리가 되어 갑을방직에 팔려나갔다. 고국을 위해 투자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1,500만 달러의 손해와 마음의 상처, 그것뿐이었다. 이때 빼앗긴 유통망은 그 후 10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1983년 1억 8천만 달러였던 매출은 1990년 겨우 4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텔레비디오가 위기로 접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한국 공장의 파업 사태였다. 외국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이민자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교포 기업인들은 스스로를 한상이라 부르며 세계 무대를 뛰면서도 언제나 고국을 염려하고 짝사랑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렵게 일궈온 자산을 고국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본 교포 기업인들이 너무 많다? 나는 아직도 이 일을 두고 한국 정부의 서운한 감정을 풀지 못한다. 정부가 나서 노사 분쟁을 중재해달라는 애기가 아니다. 해외 동포들이 모국에 투자할 경우 이를 보호해줄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한국에서의 시련과 정확히 맞물려 미국 본사에서도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다. 순간의 판단 실수가 결국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했다. PC 네트워크 기술의 성공 이후 우리의 CPM은 이미 시장에서 밀려나 있었다. CPM을 대신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빌 게이츠가 개발한 MS-DOS였고 이는 IBM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네트워크로 유명해진 노벨사를 창업한 레이 노르드였다. 그러나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그는 무엇 때문인지 내게 아주 비우호적이었고 나는 나대로 그가 비신사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학생들이 개발한 실험용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턱없이 부르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개당 25달러, 내가 제시한 가격은 5달러. 소스코드 구매 가격은 100만 달러였다. 당시 텔레비디오는 은행에 1억 달러의 현금이 있었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그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다. 실소.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 한마디가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가져올 줄은 그때 몰랐다. 나는 이때의 실수를 밀리언 달러, 미스테이크 100만 달러짜리 실수라 부른다. 100만 달러의 거래 하나를 감정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결과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가져왔다. 위기의 순간 친구가 권한 하버드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이 나를 변화시켰다. 3개월간의 집중 훈련은 철저하고 혹독했다. 모든 수강생이 자기가 가진 직함을 버리고 학생으로서만 강의실을 지켜야 했다. 합숙하는 3개월 동안 회사 일에는 절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했고 회사와는 전화 한 통도 걸고 받지 못하게 했다. 하버드 과정 입학 전 컨설턴트가 내게 건넨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Responsibility without authority is 불식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책임은 엉터리다.
욕설에 가까운 이 단어를 종이에 적어 내게 준 것은 내 경영 능력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평가는 정확했다. 3개월의 과정이 끝난 후 회사는 끄떡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 하루만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날 것 같던 회사가 말이다. 나는 비로소 내 경영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 최악의 순간, 나는 처음의 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텔레비디오를 이만큼 키운 것은 나의 호기심, 모험심, 열정,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이었다.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면서 새롭게 도전할 미지의 땅이 필요했다. 그곳은 바로 러시아였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이 세계의 주목을 받던 1987년 여름, 나는 컴퓨터 2000대와 함께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다. 미국 회사로서 참가하는 곳은 애플과 우리밖에 없었다. IBM조차 러시아의 시장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을 때였다.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선진 IT 기술의 유입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 분명했다. 2000개 객실의 호텔에서 방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프론트에서 내 이름을 찾는데 30분 이상 걸렸다. 컴퓨터가 전혀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컴퓨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최고의 땅이었다. 중국 시장 개척도 그 이후부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중국계 IT 인력의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은 놀라울 정도였다. 13억 중국 시장을 공략할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다. 디지털 방송을 위한 CAS 기술 개발 벤처에 투자했고 6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했다. 중국에서 케이블을 시청하는 1억 2천만 세대의 셋톱박스에 우리의 기술이 로열티를 받고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중학교 때였다. 평양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준 순간부터 신앙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피난 시절 한국군 군목에게서 받은 신약성서의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꿨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구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고민하던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위로가 되었다. 포기하지 않고 끝내 유학의 꿈을 성사시켜내기까지 이 성경 구절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받은 3가지 선물이 있다. 첫째는 리더십이다. 10대 후반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법을 배웠다. 둘째는 직원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자질이다. 매일 아침 가족, 친구, 그리고 1,200명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했다. 셋째는 기도 중에 얻는 영감이다. 15분 이상의 기도 시간 동안 머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영감은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보다 더 든든한 의지가 되었다. 이 모든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신앙의 힘은 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이다. 간절히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준 믿음 말이다. 규칙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운동하라. 하루 15분 기도하고 신앙을 가져라. 8장 내게 등불이 되어준 가족.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지만 아직도 그 속을 다 모를 때가 있다. 어렴풋하게 아내의 고생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진다. 하지만 나만큼이나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의 아내에게선 내가 바라는 만큼의 부드러움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편안히 다니던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을 떠나 미국에 온 아내는 가난한 남편 덕분에 공부보다 일을 먼저 배웠다. 방학 때마다 레이크타우의 카지노에서 동전 세는 일을 해야 했던 아내는 늘 손가락이 통통 부어 있었다. 텔레비디오가 기반을 잡지 못하던 창업 초기 우리 네 식구는 아내의 월급에 매달려 2년을 살았다. 아내는 하루 종일 병원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텔레비디오의 사무실에 나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냈다. 영양학 석사인 아내는 20년 이상 한 병원의 영양사로 일했고 그 후 또 10년 넘게 프리랜서로 환자들의 영양 상담을 해왔다. 실리콘밸리 지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몇백만 달러 저택을 지어놓고도 아내의 절약하는 버릇은 사라지지 않는다.
겨울이면 창문 틈을 비닐과 테이프로 꽁꽁이 막아 난방비를 줄일 정도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이유가 환경보호다. 얼마 전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내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태어나도 결혼은 이 양반하고 하고 싶어요. 남편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편 하는 것 따라가려고 애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강해지네요. 이만한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도통 곰살 맞은 구석이 없어 나를 사랑해 결혼한 것은 맞나 하는 서운한 생각까지 하게 한 아내. 그런 아내지만 드디어 얼마 전 그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다. 내게는 딸이 둘 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나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큰 아이가 겨우 6살일 때 텔레비디오를 시작했고, 아이들이 막 학교에 들어갔을 때 집보다 공장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큰딸은 공부를 꽤 잘했다. 버클리 대학을 스트레이트 A로 졸업할 정도였는데 2학년을 마칠 즈음 이미 자신의 진로를 정해둔 눈치였다.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이는 소외계층 상담을 전공으로 정했고,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마쳤다. 작은 딸은 나의 배짱과 비즈니스 안목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하다. 우리 소유의 아파트 입주민이 찾아와 불만사항을 얘기하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만 한다고. 그래서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딸의 분석으로는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입주민치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없어서란다. 전 세계 50인에 뽑혀 아카데미 성취상의 골든 플레이트를 수상하게 되었을 때, 그날의 강연은 내가 평생 해온 수많은 크고 작은 강연들 중 유일하게 청중 앞에서 눈물을 보인 시간이 되었다. 강연이 다 끝난 뒤 한참 동안이나 이어지는 박수를 받으며 청중을 둘러보는데, 순간 내 눈에 두 딸아이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이들은 학생들의 맨 뒷자리에 서 있었는데 어렴풋이 보아도 눈가로 손이 올라가 있었다. 내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있었다. 그 뒤로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두 아이는 내게 편지들을 전해주며 존경하는 아빠에게라고 써주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랴. 두 딸에게 한없이 고마운 것은 바쁜 부모 아래서도 올바른 생각을 키우며 자라주었다는 것이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이유 없이 손을 벌리지 않았다. 반드시 집안일 한 가지라도 했고 주말이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다. 일주일 용돈을 받을 때도 반드시 청구서와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 제출했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아이들에게 주었다. 큰딸이 대학 재학 중 자취를 하던 때 아이는 생활비를 아끼느라 학교 앞에서도 가장 먼 아파트를 구해 8명이서 나눠 쓰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그들 앞으로 집 한 채씩을 사주었다. 애비 노릇은 거기까지면 되었다 싶다. 주책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참 좋아하는 나에 대한 기사가 있다. 한 장짜리, 그것도 교포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자랑스런 한인 기사가 그것이다. 기사 속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내 사진이 올라 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이 나는 더 좋다. 한때 텔레비디오 1,200명의 직원 중 400명이 한국인이었다. 나는 한국인이 찾아오면 무조건 그들을 채용하려 했다. 이제 막 미국에 건너온 이민자라면 더더욱 그랬다. 나는 이전까지 해오던 일반적인 기부활동 외에도 뭔가 다른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학생을 미국으로 불러 교육시키고 또 교포기업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에게 또 다른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더니 8,000명의 눈이 일시에 내게로 향했다. 모교 유타 주립대의 교수진 전원이 참석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학교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강연이라고 했다. 내가 가진 최고의 재산은 열정입니다. 큰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강단을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몰려들어 악수를 청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최고의 강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은퇴 후에는 우리 재산을 모두 아내와 내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탁해. 그것이 모두 사회사업에 쓰여지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다. 두 아이 모두 부모의 결정에 흔쾌히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면 내가 자식 농사는 참 잘했다 싶다. 그 돈이 다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기를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저의 자서전을 들어주셔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